그녀는 미인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자신보다 43살 연상인 브라질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독사 미녀는 인생의 정상에 오른 후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무분별하게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국가 예산을 빼돌려 호화저택을 건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은 그녀에게 미모를 주었지만 그녀의 지능은 앗아갔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녀는 80살에 가까운 남편이 마치 30대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바보 미인일까요? 아니면 교활한 여자일까요? 결국 그녀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전 퍼스트 레이디인 마르셀라 테메르와 함께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의 명성으로 어머니가 존경을 받는다는 말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유효한 진리 같습니다. 2005년 35살의 멜라니아는 드디어 트럼프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 그녀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는 이미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임신하면 사교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멜라니아는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24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성격이 강하고 그는 바람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결국 트럼프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멜라니아는 트럼프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허리는 더욱 곧게 펴졌고 집안에서 하는 말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멜라니아는 남편의 외도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에 캐비어를 발라주고 고급 장난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해주며 집에서는 아이와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아들을 부유하게 키우는 데 미친 듯이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소비 수준도 낮지 않았죠. 다행히 트럼프는 본래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이 사치를 부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는 점점 더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마르셀라의 결말은 훨씬 비참했습니다. 마르셀라는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아 자신보다 43살 연상의 브라질 전 대통령과 결혼했으며 60대인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들 덕분에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나쁜 여성으로 낙인 찍혔고 남편을 감옥에 보낼 뻔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통령 부인으로 불렸던 마르셀라 테메르는 실제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다루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1984년 마르셀라는 브라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외진 곳이라 가난이 극심했으며 당시 그곳에는 제대로 된 포장 도로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흙길과 시멘트 도로만 있었고 화물차가 지나갈 때면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마르셀라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며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마르셀라는 어린 시절 예쁜 드레스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이렇게 출세할 가능성도 없는 남자랑 말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마르셀라는 결국 금전을 추구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통해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받았기에 점차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공부에 열중하기보다는 일찍 결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업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마르셀라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키는 1m 70cm를 넘었고 길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마르셀라는 고운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청초하면서도 달콤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금발의 긴 머리, 인형처럼 둥근 얼굴, 높은 코, 깊은 눈빛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치 유화 속에서 나온 소녀 같았습니다. 마르셀라의 부모님은 화려한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딸 마르셀라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르셀라를 보고 어머니는 자주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스타가 되어보는 게 어때?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마르셀라는 거의 모든 일을 어머니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각종 미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마르셀라의 어머니는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마르셀라의 메이크업과 의상은 모두 어머니의 손길을 거친 결과였으며
어머니가 패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모습과는 달리 마르셀라의 어머니는 상당한 패션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8살이 된 마르셀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결국 상파울로 미인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타이틀을 얻은 후 그녀는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셀라는 자신이 운명을 바꿀 순간이 왔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르셀라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미인대회 준우승자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없었고 마르셀라는 결국 유일한 선택지인 연예계라는 복잡한 명예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온 가족을 함께 부유하게 해줄 돈 많은 남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는 돈 많은 바보 남편은 드물고 아름다운 여성은 넘쳐났습니다. 마르셀라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았죠. 기회는 여러 번 그녀와 스쳐 지나갔고 마르셀라는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르셀라는 외삼촌의 소개로 2003년에 브라질 정치계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이 될 잠재적 인물인 미셰우 테메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셰우 테메르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상파울루주의 부주지사로 마르셀라보다 무려 43살이나 많았습니다. 흰머리와 드문드문한 머리카락을 가진 미셰우는 마르셀라의 할아버지 뻘처럼 보였지만 마르셀라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미셰우는 상당한 재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셀라가 먼저 미셰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미셰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으며 아마도 그 소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일은 미셰우가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미셰우는 마르셀라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마르셀라에게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미셰우였고 그는 마르셀라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초대를 받은 마르셀라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얘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르셀라는 어머니와 함께 미셰우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셰우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마르셀라가 아직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흥분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르셀라는 상파울로주 부주지사의 아내가 되었죠. 하지만 그날 결혼식에서 미셰우의 가족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 하객 중 대부분은 마르셀라의 친척들이었죠. 미셰우의 장남은 마르셀라보다 20살 이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후처를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추측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라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외부에선 항상 미셰우의 체면을 챙기며 두 사람은 매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라는 미셰우에 대해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미셰우를 기쁘게 했고 미셰우는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미셰우는 마치 30살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 없어요. 이것은 마르셀라가 미디어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르셀라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미셰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마르셀라는 외부에서 항상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에 참석할 때 자주 입을 맞추고 포옹하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결혼 후 미셰우는 계속해서 승진했습니다. 마르셀라는 분명히 남편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그 덕분에 나이가 많은 미셰우는 아들을 얻고 아름다운 아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그는 부통령이 되었고 이후 70살에 예상치 못하게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르셀라도 예기치 않게 브라질 역사상 가장 젊은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습니다. 마르셀라는 처음에는 미셰우와 결혼하여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만 생각했을 뿐 우연히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을 훨씬 벗어난 일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 브라질의 미녀가 어떻게 미셰우의 대통령 길을 망쳤는지 이야기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브라질 전통에 따라 모든 대통령은 야부르 궁전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셰우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는 마르셀라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궁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이라 외관이 이미 많이 낡아 있었고 마르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로 이사 오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거할 거예요. 2011년 마르셀라는 부통령 부인으로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브라질의 퍼스트레이디가 되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호화로운 집에는 50명 이상의 하인이 그들의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 후 마르셀라는 남편에게 약 270억 원을 지불하게 해 자택 옆에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마르셀라의 부모님이 가끔 머물기 위한 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에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고 여동생과 함께 개인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을 오갔습니다. 그 당시 마르셀라의 가장 큰 취미는 돈을 쓰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마르셀라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인 마르셀라는 남편의 이름을 자신의 목에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단정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미셰오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미셰오는 항상 자신의 어린 아내를 매우 아끼고 그녀가 화를 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미셰오는 외부의 비판을 무시하고 마르셀라를 위해 대통령궁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공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아들을 위해 100만 원을 들여 수영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마르셀라는 대통령궁에 입주한 후 어릴 때 어머니가 말한 대로 가족을 다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족은 대통령궁에서 매우 호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 집에 살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마르셀라의 사치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옷, 음식, 주거, 교통이 모두 충족되었으니 쇼핑은 당연히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셀라와 어머니, 여동생은 자주 개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쇼핑을 갔고 소셜미디어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며 몸에 걸친 보석은 항상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마르셀라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미셰오는 또한 국민들의 좋은 사위로서 장인어른의 기쁨을 사기 위해 대통령궁 근처에 150만 파운드, 약 27억 원을 들여 호화로운 집을 사서 장모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들의 가족은 매우 사치스럽게 살았으며 가족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큰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셰오는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한 해의 연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라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사주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직위를 이용해 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결국 미셰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미셰오는 며칠 후에 풀려났지만 대통령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조기 퇴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마르셀라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자리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만 남은 그녀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여전히 귀족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그녀가 만든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셰오는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른 곳에서 변호사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데 미셰오의 어린 아내는 앞으로도 그의 곁에 있을까요? 그녀가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겪어갈 수 있을지 그 최종적인 답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기 이 사진 속 잘생긴 얼굴을 기억하시고 섹시하고 탄탄한 몸매 잘 기억해두세요. 머리에 잘 새겨놓으셨다면 다음은 이 사진을 봐주세요. 많이 놀라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두 사진은 동일 인물입니다. 1990년대 미국을 휩쓴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입니다. 그는 영화 미이라에 출연한 뒤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영화 배우가 되어 승승장구했지만 최근엔 잘나갔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가끔 조연출연만 하며 얼굴을 비추고 있죠. 과연 그는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브랜든 프레이저에 대해 살펴봅시다. 브랜든은 1968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영업 컨설턴트에 아버지는 외교관, 형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브랜드는 아버지와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녔는데 이 경험을 계기로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을 알게 되었고 연기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사립기숙학교에서 공부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로 연극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이후 완전히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좀 더 풍부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싶어 했고 그 결과 1990년에 시애틀 코니시 예술대학 진학 후 졸업하여 남감리대학교에서 연기 석사학위를 취득할 계획이었지만 운 좋게 할리우드에 바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각 같은 얼굴과 섹시한 몸매로 영화계에 눈도장을 찍고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이 처음 맡게 된 역할은 엔시노맨이라는 영화의 원시인 역할이었습니다. 영화는 비평가에게 혹평을 받으며 그닥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브랜든은 계속 그저 그런 영화에 엉뚱하고 순수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1997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화 원작의 정글의 조지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발의 푸른 눈동자와 탄탄한 복근은 많은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성이가 키운 인간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화는 1억 7,440만 달러, 하나로 약 2,300억 원의 흥행 수입을 받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드는 이 영화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촬영 과정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는 스턴트맨 없이 모든 액션씬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18m 높이의 크레인에 매달려 시속 48km의 속도로 100m 가까이 잠수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을 완성한 뒤 그는 본인 스스로에게 감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2년 후 브랜드는 미이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험, 스릴러, 액션, 판타지 요소가 결합한 이 영화 시리즈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감독은 처음부터 브랜든을 주인공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인공 후보로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벤 애플렉을 점 찍었었지만 모두 일정상의 이유로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때 감독은 우연히 브랜든의 정글의 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연기에 감독은 바로 캐스팅을 제안했고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브랜든은 터프한 주인공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 영화의 완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전 세계에서 4억 1,600만 달러, 하나로 약 5,550억 원의 흥행 수입을 받아 브랜든은 단번에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2001년 브랜든은 미이라2에도 출연했지만 스코어는 원작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흥행 수입이 거의 5억 달러, 약 6,580억 원에 달하여 브랜든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되었고 이후 헐리우드를 주름잡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크래시라는 영화로 미국 배우 조합상을 받았으며 비평가 초이스상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그때 브랜든은 쉴 새 없는 스케줄에 결국 지쳐 일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주가를 찍던 시기 갑자기 자취를 감추곤 최근 다시 나타나 영화에서 조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조각 같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할리우드에서 본 미투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유명 여배우들이 권력자들에게 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었죠. 그 당시 브랜든도 나서서 자신의 과거를 폭로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수년간 사라졌던 이유를 용기 내어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희롱을 당했다고 과감하게 말한 것입니다. 2003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장 필립 버크에게 공개적인 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회장이 갑자기 브랜든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곤 조물딱거렸는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바로 홀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모욕을 당한 브랜든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의 위치 때문에 용기 내어 고소하지 못했고 할 수 없이 매니저에게 부탁하여 상대방의 비공개적인 사과만 받아냈습니다. 이후 필립은 브랜든에게 사과 편지를 썼지만 그는 사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브랜든은 그 일이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파티를 망가뜨리기 싫어 그는 일시적으로 분노를 삭혔고 파티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회장은 브랜든을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초대받던 글로벌 주요 행사 초대장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고 이후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른 듯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뻔뻔하게 신사계 간지에 기사를 투고해 모든 건 브랜든의 날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과 편지에 대해선 내가 사과했다고 무슨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브랜든 씨를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건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브랜든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복수로 그는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느끼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5년 만에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배우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이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겪은 일도 이야기하기로 용기 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거에 받은 상처가 결코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연간 액션 영화를 출연하며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미라의 촬영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랜든은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숨질 뻔했었습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 레이첼 와이즈는 브랜든이 교수형을 받는 장면을 찍고 나서 그가 숨을 멈췄고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겨우 깨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브랜든은 자신이 영화를 촬영하던 7년 동안 병원을 반복하여 드나들며 다양한 수술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무릎 치환술과 성대 복구 수술이 있었고 또 척추신경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한 허리 수술은 처음에 실패하여 몇 년 뒤에 다시 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에겐 시련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1993년 그는 친구의 파티에 참석했다 알게 된 배우 애프턴 스미스와 5년간의 열애 후 결혼하여 새 자녀까지 낳고 살았지만 2007년 이혼하게 되었고 한때 몸값 4,500달러, 하나로 약 591억 원을 받던 브랜든은 매년 아내에게 위자료로 9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 그는 이혼 후 5년쯤 지났을 때 허리케인을 겪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집에서 허리케인으로 쓰러진 나무를 전기톱으로 치우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등을 맞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영화 촬영 당시 입은 부상이 재발하였고 척추 교정 수술과 재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고 통증 완화를 위해 옷 밑에 당시 얼음팩을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7년 동안 병원 수술 및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이 어려웠던 브랜든은 몸무게도 상상 초월로 붙고 더 이상 액션 영화를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6년 인터뷰 때부터 브랜든의 팬들은 그의 상태가 이상해졌음을 느꼈는데 이에 그는 어머니를 보낸 직후라 기분이 우울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브랜든의 작품 목록을 보면 그는 연예계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좋은 작품이나 큰 예산을 들인 영화가 거의 없었고 전부 인기 없는 저투자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미니 시리즈 텍사스 라이징과 만화 원작 TV 시리즈 타이탄 그리고 둠 패트롤에 출연했었습니다. 2013년 1월 15일 브랜든은 화제작 더 웨일로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영화 부문에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3월 12일 같은 작품으로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외적으로 많이 변한 브랜든은 관객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잡지 사진을 찍을 때도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고통을 겪으며 단단해졌는지 더 이상 본인의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성공을 위해 기도했고 도전적인 역할만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자격이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예계 경험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별똥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고 나죠. 브랜든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노력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브랜든은 미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순간부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지난 고통과 장애물을 딛고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브랜든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또 우수한 작품으로 다시 나타나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일본 카나가와현 즈시시에서 한 남성이 골판지 상자를 들고 급히 아파트 계단을 걷고 있으며 주변을 두리번 하였습니다. 그때 한 회사원이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택배기사인 줄 알고 의문의 남성을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회사원이 아파트 문을 나서자마자 비명이 들려왔는데 아까 본 택배기사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원은 바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 여자가 가슴엔 날카로운 날에 꽂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로 전에 그 수상한 남자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곳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자가 여자를 해친 후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바타 리에라는 여성이며 건물에서 뛰어내린 남자의 이름은 티하지메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사귄 적이 있었는데 헤어진 지 이미 8년 후였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인한 형사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다가 사건이 숨막히고 소름 끼치는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5세의 시바타 리에는 후쿠오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의 한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하여 도쿄의 세타가야구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중에 티하지메가 있었습니다. 32세의 티하지메는 도쿄에 있는 사립여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는 매너 있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또 행동이 성숙하며 재미있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해 호감형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리에는 그에게 반하게 되었고 또 도쿄에 막 도착하여 친구가 없어 시간이 흘러가자 리에는 티하지메에게 점차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고 그녀는 이 선택 때문에 추후 8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자 리에는 티하지메가 겉보기에 성숙한 모습과 달리 짜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에가 데이트할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는 하루 종일 화를 내며 리에를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부잣집 막내 도련님으로 크면서 아나무인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던 티하지메조차 대학 졸업 후 적성을 찾지 못하고 사립교사 계약교사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긍긍하게 되니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여자친구 리에에게 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심지어 때때로 리에에게 극단적인 문자를 보내 리에를 겁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애인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자 리에는 그와 사귀며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티하지메와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미요시라는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에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2년 후 마침내 리에는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티하지메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처음 티하지메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리에를 괴롭히고 그녀에게 소리치고
심지어 리에에게 접시를 던지며 자해까지 했습니다. 티아지메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리에는 겁을 먹고 다시는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주 후 티아지메의 기분이 안정되자 은근슬쩍 다시 이별을 제안했습니다. 생각밖의 이번에 티아지메는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리에는 미요시의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아지메와 달리 미요시는 인내심이 깊고 성격이 온화하여 리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에는 점차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일주일 후 리에는 갑자기 수백 건의 위협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전부 티아지메가 보낸 것인데 그는 나는 절대로 당신만 행복한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배신죄는 아주 심각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문자 폭탄에 리에는 지난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티아지메를 떠올리기 싫어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1년 후인 2008년 여름에 리에는 미요시와 결혼식을 올리고 도쿄에서 가나가와현 제시시로 이사하여 성도 남편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리에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하니 티아지메의 연락처만 블랙리스트에 넣어 놓으면 완전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티아지메는 리에의 행방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차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리에는 이미 이사간 지 오래였습니다. 티아지메는 분노에 빠졌는데 리에가 이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후 매일 인터넷에서 리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4년 후인 2010년 12월에 티아지메는 리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업데이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100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리에는 결혼 이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항상 자기 작품의 가명을 사용해와 티아지메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작품 홍보를 위해 또 고객과 연락하기 위해 그녀는 실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등록하여 작품을 업데이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그녀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티아지메는 페이스북에서 리에의 사진을 모두 다운로드하고 Q&A 웹사이트에 사진 출처와 작가 정보 그리고 집 주소를 묻는 등 질문을 400개 이상을 게시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필사적으로 리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티아지메의 무서운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인터넷의 힘은 역시 매우 강했습니다. 티아지메는 리에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사직을 그만두고 자해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리에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에가 제시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에에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티아지메는 제시시로 이사한 후 매일 거리에서 리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에는 페이스북에 한 사찰회가 제사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티아지메는 다른 계정으로 그 사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에가 한번 갔던 곳이라면 2번 이상 다시 갈 것이라고 믿고 그곳에 계속 있기만 하면 리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티아지메에게 구두로 경고만 했을 뿐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티아지메는 더 분노하며 더욱 심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리의 남편의 회사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고 또 데이트 어플에 리의 원래 이름과 다양한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건 리의 명의로 피자 100판을 주문하여 리의 오빠의 회사로 배달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 리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에 경찰은 드디어 티아지메를 체포하여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리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체포에 그녀는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티아지메의 공개 재판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의 내용을 전부 읽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은 법원에서 티아지메의 앞에서 리에의 새 이름과 주소를 읽었습니다. 그건 티아지메에게 있어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리에의 대략적인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3개월이 지난 후 또다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에는 티아지메가 다시 보복할까봐 걱정되어 집 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우편물함에 적혀있는 성을 바꿨습니다. 주소를 찾지 못한 티아지메는 또다시 미친 듯이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여 불과 20일 만에 1089개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티아지메는 갑자기 리에를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리에와 그녀의 가족은 아무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계심을 풀고 심지어 문 앞에 설치한 카메라까지 제거했습니다. 순진한 리에는 티아지메가 이미 재판 중에 들은 주소를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티아지메는 박스를 들고 택배기사를 위장하여 리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에 빠진 티아지메는 리에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질문하며 그녀에게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로 리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리에는 바로 바닥에 쓰러져 숨지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티아지메는 리에와 지옥에서 만나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 창밖으로 뛰어내려 미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되었지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구속영장에 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하여 가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아지메는 3개월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리에를 괴롭히면 안 됐지만 그는 사실 3개월 동안 계속하여 리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그녀를 괴롭혔는데 경찰은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점은 티아지메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정부 부서로부터 리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정보는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노출되어 리에가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립탐정은 경찰에 기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리에는 여러 번 참변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반복된 실수에 또 탐정이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녀는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분석해보면 티아지메의 기형적인 생각이 두 가족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소유욕과 통제욕은 티아지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관리해야지 상대방을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요즘 SNS는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최대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경계심을 품고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